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병철의 직격 시간입니다. 이병철 변호사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이 경제 위기에 관해서 이제 경제의 복합적 위기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나라 전체로서 윤석열 정권은 이게 유효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첫째, 이 위기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둘째로 윤 정권의 대응책이 실효성이 있는가. 셋째로 그러면 합리적인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될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이병철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의 실상과 이 현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일단 현재 언론에서 이제 드디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돌입했다라는 게 이제 뭐 전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고, 지난 인수위 시절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 당선자나 뭐 추경호 등 그 경제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또 그렇게 쉽게 써서는 안 되거든요. 민간의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S의 공포, 뭐 R의 공포다. R은 리세션, 그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건데요. 이미 그런 단계에 돌입했고, 제가 작년 2월 달경에 이제 국민의힘 전 의원들 하고 경제부처, 제가 이제 행정고시 동지회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월 달에 총수요 총공급에 이중 쇼크가 이미 이제 몰아닥치는 단계에 왔다라는 걸 이미 예고를 많이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요약을 하면 3고, 3저 현상입니다. 3고,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 고물가, 당연히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임금이 지갑에 100만 원이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사실 실질 임금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 상승 이게 엄청나게 이제 터져 나올 것이고, 또 고환율, 달러 환율이 굉장히 이제 높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 고환율, 이 3고 현상에 더 지금 이제 또 앞으로 심각해질 것은 이제는 3저가 몰아닥치는 상황이 이미 됐습니다. 3저 뭐냐?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결국은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고통이 이제 다가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우리 경제의 가장 마지막 심각한 상황은 자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등등 코인 시장은 대폭락을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부동산, 아파트가 폭락하는 상황이 오면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장기적인 일본 같은 잃어버린 20년 이런 게 몰아닥칠 수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제 총 공급 측면에서 지금 몰아닥친 원유가 상승, 곡물가 상승, 원자재값 상승, 이건 지금 공사 현장이 중단되고 있어요. 이 공사비가 너무나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추가해서 지금 중국이 지금 수개월째 중국 봉쇄를 지금 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시진핑 정부가 이제 코로나 방역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 경제적인 이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중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을 겨냥해서 지금 중국 봉쇄를
전국의 중국 대륙의 주요 도시 40개 도시를 봉쇄를 사실상 하고 있고 여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우리나라 수출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문제의 본질도 알아야 되고 경제적 문제의 본질도 알아야지 현재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일단은 간략하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변호사 지적 중에 지금 가장 끔찍한 것은 자산 가치가 폭락할 위험이 있고 가령 그 중에서 아파트 값이 계속 폭락하게 되면 이거 국가가 어떻게 이걸 방어해 줄 수 있느냐 아주 절망적 상황 같은 게 올 위험이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경제팀이 여기에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대응책을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죠. 네. 일단 제가 한 2달 전에 이 박찬종 TV 나와서 이 경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짧게 그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튜브 시청자들 또는 뭐 한국의 대부분의 정치 어떤 유튜브들 보면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정치적인 거에 집중해가지고 뭐 물론 정치적인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역 말단적인 거에 그냥 매몰돼서 나라가 지금 폭망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1997년 IMF가 갑자기 터졌는데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그건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게 뭐 토커빌이 말했다 하는데 뭐 토커빌이 말을 했든 안 했든 지금 국민들의 수준이 경제가 너무 위기다는 것을 체감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또 유튜브도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런 게 모여야 정치권이 또 현재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거기에 집중하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막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인데 이 경제 위기를 공부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야당은 일단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니까 놔두고 그런데 뭐 민들레니 그런 짓 하고 국민들 역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위기가 터지면 이 시청자들 본인들이 재산이 반 조각이 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정치적 밀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도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현재 내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역 말단적이고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우선은 우리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많은 위기를 이런 세계적 차원에서 위기를 많이 극복을 해왔어요. 우리 현대사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계적 위기는 1979년 2차 오일쇼크와 유사합니다. 2차 오일쇼크가 터져서 역시 공급 측면에서 원유가가 갑자기 그냥 5배 이렇게 올라버렸고 그 1979년 그때 박정희 정부 말기였죠. 부산에서 그래서 밀란이 터진 거예요. 자영업자들부터. 그런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지만 그 1980년 들어서서 전두환 정부가 일단 정치적 문제를 놔두고 경제 정책을 굉장히 잘 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오일쇼크라는 위기를 굉장히 슬기롭게 잘 돌파를 했다. 그때 교훈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경제 정책을 지휘했던 사람이 소위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고 했던 김재익 경제수석이 뭐 안타깝게 아웅산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김재익 수석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정말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테크노클라트들이 잘 그 문제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한 2년 지나서 물가도 20% 당시 물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가가 완전히 안정이 됐죠.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제 그 김재익 팀의 그 사례를 잘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1997년 11월 달에 IMF가 터졌죠.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에 그 교훈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때도 그 당시 강경식 재무부 장관 팀이 태국 바트화, 인도네시아 루피화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펀더멘탈이 건전하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터졌죠. 위기는 갑자기 터집니다. 지금도 위기의 순간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터지느냐 아니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대처를 제대로 안 해서 터져버린 IMF,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국난이라고 했던 그때에 김대중 정부가 바로 들어서서 상당히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외환위기죠. 현재도 외환위기입니다.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지금. 이제 그 사례를 잘 공부해야 되고, 마지막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터졌죠. 역시 미국에서 터졌죠. 서프라임 모기지, 리먼 사태라고 하는. 그때 또 역시 우리가 잘 극복을 했어요. 이제 그 2008년 이제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 그 당시 경제팀, 강만수 재경부 장관이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 사례를 잘 봐야 됩니다. 강만수 재경부 장관이 가장 잘한 그 당시에 조치는 그 당시에도 역시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무제한 달러를 찍어낸 게 또 현재 고물가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역시 현재하고 마찬가지로 달러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강만수 장관이 미국 가서 당시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부시 대통령이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습니다. 300억 불짜리 한시적인 2년짜리. 그것으로 시장의 심리를 급격히 안정시키고 위기를 돌파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그때 공헌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강만수 당시 경제팀 높게 평가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전 세계적 위기였는데 우리나라만 가장 빨리 미국과 한미 통화 수합을 체결했고 우리나라만 가장 빨리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2년 만에. 그런 중요한 세 번의 그 역사적 사례에서 잘 공부를 하면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최대한 선방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엊그저께 지난주에 경제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인수위 때도 또 발표를 했고 지난 대선 때도 여러 가지 발표를 해왔지만 제가 우선 이제 하나는 대선 때도 경제 분야에 대한 많은 공약을 냈지만 굉장히 지연말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약들이 돈을 푸는 거였어요. 병사들한테 월급을 200만 원을 준다, 노인들한테 어떻게 해준다, 모든 게 돈 푸는 정책. 그 공약을 또 계속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을 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인플레 압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 그 공약은 또 자꾸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역적인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정책들이 그냥 산재해 있는 건데 인수위 때 제가 굉장히 주목해서 인수위의 그 경제에 대한 이 전략을 보니까 그때 딱 하나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장을 강조하고 퀀텀 점프 성장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인수위 경제 전략의 핵심인데 퀀텀 점프가 뭐냐? 쉽게 말하면 그냥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성장 정책을 쓰겠다. 그렇게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이런 지금 국제적 이 위기 상황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퀀텀 점프고 비약적 성장이고 이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현재. 그런데 어떻게 퀀텀 점프 성장 이런 걸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까? 제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 참 걱정스러웠는데 자, 이제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주에 발표한 경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간 주도 성장, 시장 주도 성장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너무 국가가 개입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황당무계한 짓을 너무 했고
국가가 나서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시장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주 52시간 이런 그래서 국가가 망친 것을 정상화시킨다. 그러니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성장 전략이다 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거 그냥 경제학 교과서 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정도 수준이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성장을 할 거냐? 그런데 성장 전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 위기, 이 폭탄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성장 정책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위기를 돌파하는 정책도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난주에 발표된 게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도 뭐 반도체 중심, 신기술, 뭐 배터리, 뭐 바이오 이런 거 다 대기업들이에요. 그게 차지하는 우리나라 GDP의 규모는 한 20% 정도. 대기업 중에서도 아주 A급. 근데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대한 성장 전략도 또 대단히 필요하고. 그런데 그 대기업 위주의 뭐 반도체 중요합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서도 뭐 반도체 바로 삼성 공장 간 것처럼.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들 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반도체나 이런 최고 기술 집약적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역시 세계적 현상이고,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왜? 굉장히 자본 집약적이고 굉장히 지식 집약적인. 그래서 굉장히 일부 계층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만 이거는 고용 창출도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나머지 대부분의 근로자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낙수 효과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형 성장 전략이 중소기업 벤처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역시 또 과거의 사례를 배워야 됩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창조경제혁신 사업이 그런 것이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이 사례들을 잘 공부해서 이 일자리 창출형 그리고 소득 분배도 개선될 수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성장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한 가지는 분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위기 상황일수록 잘못되면 밀란이 터져 나옵니다. 1979년 부마 사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곧 정치적 위기입니다. 이 정치적 위기가 닥치면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사도 중요하겠죠. 지금 검사 출신들이 많은 행정부 요직에 있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1년 내로 끝내야 됩니다. 그 적폐청사는. 내년부터는 정말로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러한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서민들, 50% 이상의 서민들이 어떻게 이 장기화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이 경제 위기에서 허덕거려야 될 겁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때는 돈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나 없는 60% 이상의 서민들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 이미 닥쳐왔고, 그것을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례는, 이 케이스는 1997년 IMF가 터져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그 IMF 극복과 함께 이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 그 사례들을 공부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일단 나올 것이다. 일단 한 가지 또 제가 가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가장 급한 이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2008년 말씀드린 이명박 정부 때 체결했던 한미통화수화인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오셔가지고 현찰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가셨잖아요. 삼성이다, 현대자동차다, 수십 조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정작 뭐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한미 정상회담이었지만 적어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 한미 통화 사업이 체결될 것이다 하고 청와대도 그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어요. 국가안보실에 있는 새로 만든 경제안보보좌관이라는 분이 뭐 당연히 한시적인 통화 사업은 될 거라고 다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화 사업은 되지 않았고 한미 정상 발표문에는 양국이 외환 시장 안정에 협력한다. 그거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이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지금 또 변명하고 있느냐. 하기는 할 텐데, 원화하고 달러를 스왑하는 것은 한국은행과 미국의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 간에 해야 되는 건데, 미국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너무 강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은 중앙은행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양국 간의 대통령이 하고 중요한 것은 양국 재무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은행들은 실무적인 계약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런 변명 내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거짓말인데 그런 식으로 시간만 끌다가는 정말로 폭탄이 터질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변호사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어떤 정도일지는 몰라도 하여간 경제 위기에 직면한 5년이 예상되고 지난주일에 이 발표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가지들만 본 것 같다. 숲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중에는 법인세 인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현재 이 여야 상태로는 이 통과가 어렵지요. 그럼 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서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든지 그 야당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이 부동산세를 인하하는 것은 부자들 공평하지 못하다. 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미 통화 수합부는 이명박 대통령 2008년 금융위기에 당시 재정부 장관 강만수 장관이 미국의 이 정치권과 타협해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난 주일에 이 뭐 부총리가 하는 사람은 이게 중앙은행끼리의 일이라고 이렇게 무슨 공 던지기 하듯이 이렇게 해버렸다. 이런 말씀까지 네, 사기치는 거죠. 나왔습니다. 지금 그 법인세 말씀하셔서 중요한 거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한다 하는 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대기업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모든 그 업종이 또 똑같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판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많이 지금 돈을 쓰는 공약들을 또 계속 하겠다는 건데 또 이번에도 뭐 추경해가지고 또 자영업자들 돈을 또 풀었잖아요. 푸는 거는 또 어느 정도 풀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이제 재정 지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계속 공약은 지금 돈 푸는 공약은 지키겠다는 거고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죠. 그리고 국채를 찍어내면 금리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를 찍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세수인데 지금 이번에 자영업자들 돈 푼 것도 세수가 생각지 않게 많이 거칠 거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준다라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저성장으로 이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갔는데 올해 1년 이제 연말에 세수가 그렇게 거칠 거냐? 성장이 안 되는데 세수가 기대할 만큼 거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쓰죠?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는 지금 그 경제부총리 발표는 뭐냐면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세수가 또 더 많이 거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걸로 돈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과거 1980년대에 다 실험을 했고 그게 공급척 경제학이라는 거고 소위 래퍼 곡선이라는 거예요. 래퍼라는 미국 교수가 제안한 이론인데 그거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율, 법인세 3% 낮춰준다고 막 열심히 투자하자 할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저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만 세금 3% 낮춰줬다고 이 엄청난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뭘 믿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설명도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추경호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기만적이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경제팀의 인식의 한계, 이 능력의 부족, 그리고 무책임성 이거 돌파하려면 그 김대중 정부 때 IMF 때 뭐 또 김대중 정부 잘했다 하면 또 뭐 우파 뭐 유튜버들은 저 욕할지 모르겠으나 김대중 정부가 그 당시 2년 동안 굉장히 잘했어요. IMF 극복을 위해서. 그때 다 기억하시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때 공무원들 월급을 10%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월급부터.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본인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일단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게 경제부처의 관료로 쭉 성장해서 뭐 경제 수석도 하고 장차관도 하고 한 그 사람들이 이 경제 정책을 만능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내외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해서 그 경제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만능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박사학위라고 하는 게 마지막 그 논문 쓸 때는 지극히 한 좁은 한 점 같은 것을 끄집어내야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것이니까, 이제 박사학위라는 게 경제 문제에 관해서 초보적인 독자적인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 박사라 그러면 뭐 만능인 줄 알고 뭐 경제부처의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해결되는 줄 알고 이러는데, 결국 경제도 정치와 분리할 수 없어서 그 미국에서는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잖아요. 정치 경제학 전공 과목이.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제팀을 운영하는데 그 새로운 안목을 지금 빨리 넓혀야 할 시기에 왔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병철 변호사 같은 아주 철저한 이 정권 경제정책 지킴이가 있으니까 열심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